반갑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 논리적인 문장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문장 배열하기하고 언어 추리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이 문장 배열하기 같은 경우는 시험마다 2문제 정도가 지금 꼭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문장 배열하기는 문장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게 바로 핵심이죠. 자, 말은 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핵심적인 구절의 흐름. 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나 구절의 흐름이 가장 자연스러워지게 문장을 재배열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특히 지시어나 특정 어미가 내용 연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해서 문장을 한번 배열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4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기준 문장이 없을 경우에는요, 이 4가지 문장 안에서 가장 선행하는 문장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하지만과 같은 이런 지시어들, 따라서, 그 이유는 같은 것들은 첫 번째 문장이 올 수가 없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게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2번. 윤리는 인간의 사회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인 사물이에요. 역사적인 사물. 자, 윤리는 인간의 사회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인 사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지만 여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윤리를, 자, 윤리는 인간 사회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사물인데, 그렇지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라는 것을 우리가 뭐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완전 무결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이유는 권력이나 비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형성된 윤리가 있죠. 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형성된 윤리가 아니라 권력이라든가 비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형성된 그러한 잘못된 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그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형성한 윤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윤리는 인간 사회 생활에서 형성된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자, 하지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가 전부 다 완전 무결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권력이나 비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형성된 그런 윤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윤리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타당성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문장으로 연결이 되네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일단 한번 눈으로 보셔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들어갈 문장이 뭐일까요? 자, 일단 배제되어야 될 문장들이, 자, 요런 문장들은 1차적으로 배제가 되는 게 좋겠죠. 자, 2번하고 3번 중에서 한번 선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과학기술은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크다. 자, 얘가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과학기술은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를 한 바가 아주 큽니다. 자, 그런데 뭐 잘못된 게 있나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자, 여기서 그에 못지않게는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큰 거에 못지않게, 쉽게 말씀드려서 긍정적인 기여에 못지않게 무엇을? 환경오염 문제를, 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네요. 환경적인 문제를 유발한 책임이 아주 큽니다. 자, 결국은 아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3번일까요? 그렇죠. 과학은 환경오염의, 자, 그 자신이 일으켰던 환경오염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과 실상을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은요, 환경오염, 자신이 일으켰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원인과 실상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결국 과학은 그 연구 능력을 바탕으로 무엇에 대한, 아까 언급했었던 부정적 결과물인 환경오염 문제를 뭐 해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과학기술은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커요. 자, 긍정적인 면이 있었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 책임도 크죠. 자,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과학은 환경오염의 원인과 실상을 밝혀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과학은 그 힘을 바탕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내야겠죠. 자, 그래서 올바른 문장 구성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문장이 5개예요. 자, 또 우선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배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와 있는 의미들 중에서 가장 함의가 큰 것, 그렇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문장을 빨리 찾아내야 되겠네요. 일단 1번하고 4번을 제외한 상태에서 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은 결론적인 언급이 사용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문장도 배제가 되고요. 자, 뭐뭐이기 때문이다 같은 경우도 앞에 뭔가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2번이 가장 첫 번째 문장이 아닐까요?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적절한 여가는, 자, 어느 정도의 여가는 노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래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기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에너지와 능률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쉬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여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자, 인간의 능력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적절한 여가가 노동에 있어서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우선하고 또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우선이 1차적으로 들어가고 또가 그 다음에 첨가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자, 첫 번째, 여가가 없이 계속 노동만 하게 되면은 뭐가 떨어져요? 생산력이 정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가 활동이 없게 되는 첫 번째 결과, 부정적 요소, 생산력이 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가가 없는 노동은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자, 여가가 없는 노동, 새로운 기술 발전을 뭐 하게 된다? 저해하게 되네요. 생산력이 정체가 된다.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 자, 그래서 여가가 없는 노동의 부정적 측면 첫 번째, 그리고 부정적 측면 몇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여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 그렇죠. 창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사람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여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반드시 필요하다가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필수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제일 첫 번째, 적절한 여가는 노동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에요. 자, 사람의 에너지와 능률에 한계가 있어요. 우선 여가가 없으면 생산력이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죠.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자, 이 지문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첫 번째 또한이나 그래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제외를 하고요. 아름다운 자연 경치는 미적 감상의 대상이지만 예술품은 아니다. 예술품은 1차적으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됩니다. 자, 미적 감상의 대상이고 아니고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일단 미적 감상의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술품은 1차적으로, 자, 예술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치는 뭐가 안 돼요? 미적 감상의 대상이지만 뭐는 아니다? 예술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술품은 1차적으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경치는 미적 감상의 대상은 맞지만 뭐는 아니다? 예술품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한
위대한 예술품이라고 해서, 자, 이번에는 예술품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술품은 맞는데, 그렇죠? 예술품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위대한 미적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바뀌었죠. 자, 예술품은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데 경치는 미적 감상의 대상은 되지만 예술품은 아니고, 또 예술품이라고 해서 모두 다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 그래서 미적 감상의 대상이라고 하여 전부 다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좀 뒤집어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술품은 1차적으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자, 아름다운 자연 경치는 미적 감상의 대상은 맞지만 예술품은 아니래요. 자, 또한 예술품이라고 해서 다 미적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의 의미를 좀 뒤집어내는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미적 감상의 대상이라고 해서 전부 다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좀 어려운 지문이었네요. 다음 5번째. 이카루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이카루스 다들 알고 있죠? 그 밀랍으로 되어 있는 날개를 가지고 태양으로 솟아올라서 떨어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자, 일단 그러나 자, 배제가 될 것들이 있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루스는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로 날아오른다. 자, 일단 모두 다 이카루스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카루스가 어떤 대상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줘야 되겠죠. 1번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루스는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근데 이제 뭐다? 밀랍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카루스를 언급한 이유가 오늘날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카루스가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든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이성과 기술의 성과를 상징한다. 자, 이카루스가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었죠. 그것을 인간의 삶과 연결하면요, 인간의 이성과 기술의 성과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카루스가 결국 어떻게 됐죠? 떨어졌죠. 그러나 이카루스는 이러한 성과를 과신한 나머지, 자신의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너무나 믿었던 나머지 태양 가까이 날아올랐다가, 자, 그 날개가 녹아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네요. 그러면은 이 이카루스의 결과를 우리 인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결국 인간의 이성과 기술에는, 즉 이카루스의 날개에 해당하는 인간의 기술과 이성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이카루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기술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자, 인간이 믿고 있는 기술과 이성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카루스는 새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이카루스가 만든 날개를 인간의 삶과 연결하면은 인간의 이성과 기술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카루스는 그 날개를 맹신한 나머지 땅바닥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성과 기술도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문장이 진행이 되었어요. 6번째 문장 배열.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들이요, 미생물인데요. 자, 호염성 미생물이에요. 그런데 앞에 이라고 하는 관형사가 나왔죠. 앞에 나왔던 대상인 어떤 거를 다시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1번은 절대로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냥 미생물이에요. 호염성 미생물이 아니고요. 세 번째 호염성 미생물이 나왔고요. 이 유전자, 자, 역시 관형사가 나왔죠. 이런 경우도 첫 번째 문장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말이 덧붙여진다라는 것은요, 추가된 결과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원초적인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떤 거일까요? 쌤 생각에는 여기 있는 2번이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미생물은 아주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극한적인 환경에서도 그 생리적 활동을 조절하여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생물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문장. 염도가 굉장히 높은 환경, 그러니까 바닷속 같은 것, 염도가 굉장히 높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호염성 미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미생물은 극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농도가, 염분의 농도가 매우 높은 환경이 바로 극한적인 환경이 되겠고요.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미생물을 무슨 성 미생물? 호염성 미생물이에요. 호염성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호자가 좋아할 호자예요. 염은 소금 농도, 소금 염자죠. 그래서 소금의 성분을 좋아하는 성질의 미생물이 이 세상에 존재한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될까요? 위에 이 호염성 미생물을 다시 한번 올려줘야겠죠. 이 호염성 미생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호염성 미생물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특수한 유전자가 있어서 생리적 활동을 잘 조절해 주는데, 자, 이 유전자를, 여기 나오는 이 유전자를 일반 식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염분이 높은 간척지에서도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부차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식수나 농수가 부족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때 바닷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이때 이 과학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획기적인 농법이 하나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식물이 염분을 좋아하는 식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 성공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자, 미생물이라는 것은 극한적 환경에서도 생리적 활동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염분의 농도가 아주 높은 극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호염성 미생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호염성 미생물에는 특수 유전자가 있어서 생리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유전자를 일반 식물에 넣어주면은 염도가 높은 간척지에서도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과정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7번째.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나 지시어가 없습니다. 잘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전제가 될 수 있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 첫 번째 문장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인간은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산물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두 번째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인간관계도. 자, 인간이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도 사회적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규정이 되죠. 인간이 사회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관계도 사회 환경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인간적인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하죠. 자,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인간적인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회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무엇도, 인간관계도 그 이후에야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들의 핵심은, 자, 인간관계와 사회 분위기를 두 가지를 두었을 때 무엇이 더 우선되고 선행돼야 된다? 그렇죠. 사회가 먼저 선행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시 된다? 사회적 조건과 환경이 인간의 삶보다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관계도 사회적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이고, 참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자, 인간관계, 참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인간적인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 먼저 중요하죠.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 조건과 환경,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 그 다음에라야 비로소 뭐가 올 수 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그 이후에 뭐를 낼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네 번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네요. 자, 8번. 이번에는, 자, 조건이 제시된 문장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거에 맞춰서 한번 들어가 보죠. 현대 사회는
물질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대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굉장히 물질적이래요. 그리고 현실주의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의미 같은 경우는 마무리 문단에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자, 그래서 첫 번째, 현대사회는 물질적이고 현실주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데, 자, 똑같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치관이 추구되는 게 또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그렇죠. 학문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물질적이고 현대적인 것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물질적인 것을 뭐하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무엇이? 인간성과 정신적인 가치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좋은 점입니까? 안 좋은 점입니까? 안 좋은 점이죠. 그럼 이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현대사회는 물질적이고 현실주의적인데 학문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물질적, 현실적 측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성과 정신적 가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문학이죠. 자, 이 문학이라는 것은 이 인간성을 고양하고 높여주고 정신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겠죠. 써먹어야겠죠. 인간성, 고양이나 정신적 가치의 고치를 위해서. 자, 우리가 잃어가는 그 인간성과 사라져가는 정신적 가치를 뭐하기 위해서? 다시 고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여기에 있는 문학을 교육으로 강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대사회는 물질적이고 현실주의적입니다. 그런데 학문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치가 많이 선호돼요. 그런데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은 인간사회의 정신적 가치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 문학이라는 게 인간성을 높여주고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그 인간성이나 정신적 가치를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면 된다? 문학 교육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제일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가 어디였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에 여기서 다섯 번째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장 배열하기는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논리, 언어 추리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문제의 정확한 명칭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언어 논리에서 언어 표현의 이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논리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요. 이 혼란된 문장을 놓고 이들의 논리 관계를 빨리 파악해낸 다음에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고의 유연성과 속도력, 즉 임기응변 능력을 빨리빨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선행 관계를 빨리 재별하고 그 재별된 문장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논리추리 또는 언어논리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8문제 정도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만일 호랑이가 사자보다 말을 잘한다면, 자, 전제가 붙었어요. 호랑이가 사자보다 말을 잘한다면 나는 토끼여야 돼요. 내가 토끼다. 그런데 나는 뭐가 아니야? 토끼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전제가 깨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호랑이가 사자보다 말을 잘하면 나는 토끼인데 나는 토끼가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제를 깨주면 되겠네요. 자, 밑에 몇 번? 그렇죠. 2번. 호랑이가 사자보다 말을 잘 못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는 토끼가 아니게 됩니다. 자, 답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호랑이가 사자보다 말을 잘하면 나는 토끼야. 그럼 나는 토끼가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호랑이가 사자보다 말을 잘하지 못해야 되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산나물은 야채이다. 모든 물고기는 산나물이다. 자, 여러분들 말장난 같지만은요. 선생님, 물고기가 어떻게 나물이에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거짓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산나물은 야채예요. 자, 다 산나물은 뭐입니다? 야채예요. 그런데 모든 물고기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산나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야채와 나물이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모든 물고기도 역시 뭐가 돼야 됩니까? 야채가 돼야 되겠죠. 모든 산나물은 야채이고 모든 물고기가 산나물이라면은 자, 거꾸로 산나물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야채가 되고 물고기도 야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서로 물고 들어가는 관계이네요. 3번. 영어와 민호는 초콜릿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자, 영어도 민호도 초콜릿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둘 다 N개의 초콜릿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호는 철호한테서 3개를 받았어요. 자, 영호는 초콜릿이 N개가 있었는데 철호한테서 3개를 받았고요. 민호는 민호도 역시 초콜릿이 N개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5개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 민호가 초콜릿을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2개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자, 정답은 민호가 영호보다 초콜릿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결론적인 참이 되겠죠. 그렇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 4번. 자전거가 비행기라면, 자, 조건이 붙었어요. 자전거가 비행기라면 뭐 할 수 있다? 하늘을 날 수가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뭐예요? 자전거는 하늘을 날 수가 없답니다. 자, 자전거가 비행기라면 하늘을 날 수 있겠죠. 근데 자전거는 하늘을 날 수 없어요. 그럼 결국 자전거가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자전거는 비행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 윤경이는 민지보다 키가 작아요. 민지는 민호보다 키가 작습니다. 그러므로 땡동.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간단한 부등호를 가지고 빨리 적응해 보는 게 좋아요. 자, 윤경이는 민지가 있는데요. 윤경이는 민지보다 키가 작아요. 부등호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민지는 민호보다 키가 작습니다. 민지는 민호보다 키가 작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큰 사람은 민호고 가장 작은 사람이 윤경이가 되겠죠. 자, 윤경이가 가장 작다. 정답인가요? 그렇네요. 그리고 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 선행하는 후행하는 조건들을 잘 맞춰줘야만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윤경이가 제일 작고 자, 민호가 가장 크다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6번째 문장. 구두는 운동화보다 좋다. 자, 바로 적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구두가 있는데요. 나는 구두가 뭐보다 좋아요? 운동화보다 더 좋습니다. 자, 부등호 표시하면 되겠죠? 그런데 가방은 운동화보다 나빠요. 운동화가 있고 가방이 있는데 자, 가방은 운동화보다도 나쁩니다. 그러면 이제 서열이 정리가 되었죠? 구두가 제일 좋고 가방이 제일 안 좋아요. 자, 구두는 가방보다 나쁘다. 틀렸죠? 구두는 가방과 같다. 틀렸죠? 구두는 가방보다 좋다. 맞습니다. 운동화보다도 더 좋다고 했으니까 자, 정답은 몇 번? 3번이 맞겠네요. 구두는 가방보다 좋다. 정답은 3번째. A는 B보다 높고 B는 C보다 높고 C는 D보다 높다. 자, 그러면은 뭐가 제일 높은 건가요? 자, 한번 알파벳을 집어넣어 보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자, A는 B보다 높아요. B는 C보다 높죠. C는 D보다 높아요. 끝났네요. 그러므로 A가 제일 높죠. 그리고 D가 제일 낮게 됩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1번이 정답.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소설가도 구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시는 구름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떠한 소설가도 구름이 아니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보조사 도가 붙었죠. 만약에 는이 붙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져요. 어떤 소설가는 구름이 아니면은요, 어떤 소설가는 구름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떤 소설가도 구름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소설가는 구름이 아니다 라고 바꾸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어떤 소설가도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요, 모든 소설가는 답을 찾기에 좀 더 편하게 바꿔볼 수 있죠. 모든 소설가는 구름이 아니래요. 그리고 모든 시는 구름입니다. 그런데 시는 전부 다 구름이에요.
그러면 소설가하고 시는 전혀 반대의 성질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자,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은 어떤 시인도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소설가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왜? 두 사람은 하나는 구름이 아니고 하나는 구름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정답. 그렇죠. 때문에 어떠한 시인도 뭐가 될 수 없다? 소설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4번 정답으로 결론이 이끌어집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